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수출 정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애로를 과감하게 사회해 나가고 1971년도에 가서는 10억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반드시 올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 것이다. 육대주로 뻗어나가자 눈부신 저 국건설 태양도 바다 정말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움의 연속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칼질과 다리미질을 하며 지내야 하는 괴로움. 손바닥에 부르터 피가 나고 손목과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평화시장 실태조사입니다. 네, 한 달에 몇 번을 쉬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네, 건강 상태는 어떤지, 네,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오프닝 무대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세상에 이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전태일 연기를 하셨던 배우 홍경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한데요? 아니에요. 그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순간 몰입을 할 수 있었던 명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이 영화가 한 25년 됐죠, 올해. 예, 25년 된 것 같네요. 25년이고 또 우리 전태일 열사가 이제 서거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야 어떤 의미세요? 이 전태일이란 홍경인에게. 네. 사실 전태일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영화적으로도 배우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그걸 촬영할 때가 딱 20살 때였는데 어떤 삶의 어떤 태도에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끼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을 뭐 요청받았을 때 내가 나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화 촬영하기 전에 전태일에 관한 부분들을 좀 공부했던 부분도 있고, 또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전태일의 어떤 심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전태일 열사가 만약에 살아계셨더라면 당시 모습이 그랬겠구나 하는 게 딱 우리 배우님의 그 얼굴이거든요. 근데 사진하고 뭔가 이미지가 그 총기 비슷한 게 넘치는 있어요. 눈이 저는 네. 특별히 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쁘지고. 조금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전태일을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 청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한국 영화계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그 작품이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20살 때 받으신 거. 네, 만 19살 최연소 됐죠. 나무주연상 수상자십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분신하는 장면에서 그게 임팩트가 너무 커서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불이 네, 몸에 실제로 네, 당연히 붙였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CG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흑에서 진짜 무료고 저는 꼭 그래픽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때 이 그 특수 화염 방지복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내복같이 생겼는데 재질이 약간 좀 두꺼워가지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특수 아이스 젤이라는 걸 바르고 그 위에 의상을 입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건데 한 3, 4초 정도까지는 불을 붙여도 잘 못 느끼는데 한 5초 정도 지나면 몸에서 막 뜨겁고 막 열기가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바닥에 눕고 내가 스스로가 느껴서 바닥에 누우면 소화기로 이제
불을 끄고 했던 정말 것들을 위험했네요. 다시 봐도 정말 명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시 저 연기를 하셨을 때가 20살이었는데 실제로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했을 때가 22살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분신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있는데요.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이요. 인기 웹툰 그 송곳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또 실제 모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가장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학자신데.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만화에서 막 찍고 나오신 것처럼 너무 화려하신 너무 멋지게 생기셨어요. 네. 그 전태일 사고가 우리나라 노동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한국 노동운동의 다른 많은 사건들을 모은 것만큼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의 최종 심사작으로 선정되거든요. 근데 그때 번역된 제목이 싱글 스파크였습니다. 싱글 스파. 싱글 스파크. 하나의 작은 불씨라는 거.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타이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적절한 번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이 전태일 씨의 분신이 그 노동운동의 하나의 신호탄, 불꽃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7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전태일 사건이 문을 열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전태일 사건은 그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당시 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인 거죠.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어떻게 보면 물줄기를 바꾼 그날을 오늘 함께 하실 텐데, 자,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동대문 평화시장, 이게 1962년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가본 적 다들 있으시죠?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쇼핑몰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어떤 고등학생 사장들이 막 나타나고 새벽에 도매시장에 사입 간다는 그런 단어가 막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도 한국 와서 정말 많이 그쪽으로 이제 가서 좀 구경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대문이라든지 관광객들도 많이 가니까 거의 이제 60년 돼가면 그 병화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거의 그 동대문의 어떤 의료 상가의 원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실향민들이 주로 청계천 주변에 판자촌을 형성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미군 군복, 담요들을 옷으로 개조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58년도에 대대적인 청계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개천을 덮어서 그 위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죠. 그때 판자촌을 다 철거했는데 그때 상인들이 정부에서 땅을 받아서 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2, 3층에서 옷을 만들면 1층에서 판매하는 구조였는데 당시 한 500개 정도의 공장에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민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피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민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1964년 봄 서울 평화시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한 전태일. 당시 평화시장의 작업장은 일명 벌집 공장으로 불리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16살 소년에게도 이 공간은 너무나 협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체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원 씨. 네. 예. 오셔서 저 안에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근데 예. 가기 전에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스크 좀 끼고 갈게요. 네. 아니 당시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좀 사회적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키가 비슷한 다니엘 씨도 진짜요? 예.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시죠. 상영 씨는 못 가겠다. 여기 천장이 낮은데요. 이래가지고는 허리를 똑바로 필 수도 없겠어요. 네. 이게 원래 높이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원리 높이에요. 예, 좋은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 앉아보세요. 아이고.
들어갈 때부터 너무 불편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 되죠. 저 공장장님, 저 오면서 밥을 깜빡하고 안 먹고 왔는데 저 밥 좀 먹고 와도 돼요? 조용히 하세요. 맞아. 저 밥이라도 좀. 일을 좀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화장실이요. 예, 깡통 갖다 주세요. 자, 제가 이 실제 작업장의 높이와 거의 비슷한데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50cm 정도. 성인이 들어가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리고 전체 3m 정도 높이가 되는 이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다락방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 작업장이 한 8평 정도 됐다고 하고요. 이 안에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잠시 앉아 계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지금 너무 답답해요. 진짜 앉아 있어도 너무 답답하고 일어날 때도 지금 몸을 제대로 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면은 기지개를 필 수도 없을 높이인데 이 실제로는 한 평당 4명이 일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좁아서 답답하고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이름만 평화시장이지 전혀 평화롭지 않은데요? 사실 이렇게 좁고 답답한 것 외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공간, 빛이라고는 백열등 한두 개뿐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작업할 때 나오는 먼지였는데요. 옷감을 자르고 재봉할 때마다 이 공간 안에는 먼지가 자욱했는데 작업장에는 환풍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코를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오고요. 작업을 하다가 잠시 이제 도시락 한 숟갈을 뜨고 나면 밥 위에 먼지가 잔뜩 내려앉는 뭐 그런 상황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트장 보면 사실 너무나도 깨끗한 세트장이에요. 환경 너무 좋고요. 영화 찍을 때는 실제 그 공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 구현을 했었는데 폐광에다가 세트를 만들었죠. 네네. 폐광에 가서. 근데 난간 같은 데는 무조건 그냥 뭐 먼지들이 다덕다덕 붙어 있었고요. 옷감을 털거나 작업을 할 때 그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 찍을 때는 그 먼지를 쓸 수는 없으니 초콜릿 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날리면서 그 먼지를 구현했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촬영할 때도요. 아, 나름 그래도 초콜릿 가루까지 이용하면서 네네.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애를 썼군요. 두 분 굉장히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체험 충분히 하셨으면 다시 자리로 좀 돌아와 나가고 주세요. 싶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요. 답답하시죠? 그게 약간 그게 폐쇄나 공황장애 같은 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저런 환경입니다. 공간에서 어떻게 와, 근데 이 잠깐 지금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게 한 여름철에 그때는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없었을 거 선풍기 아니에요. 못 틀죠. 옷감이 나는. 따닥따닥 붙어서 기계 열까지 있는데 얼마나 더웠을까. 진짜로. 이렇게 잠깐 들어와 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고작 30분이었고요. 화장실 사용도 줄이기 위해서 음료수 섭취 또 국물 섭취도 공장주들은 금지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하루에 15시간. 전태일이 1964년 평화시장에서 견습공으로 일을 시작할 때 받은 일당이 하루 50원이었는데요. 당시 커피 한 잔 값이 30원, 설렁탕 한 그릇 값은 6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15시간 일하고 밥 한 끼도 안 되는 그런 값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안 되겠는데요?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저도 독일 상황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19세기 산업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했을 때는 하루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일했고 버는 돈이 적어서 결국 이제 여자 또한 아이들까지 이제 노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는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하면서 버는 돈이 고작 뭐 50원? 그거 받고 생계가 유지됐을까요? 이게 전태일 일기를 보면요. 그 하루 그 하숙비가 한
120원 정도였다고 해요. 하루 하숙비가. 네, 그러니까 좀 50원 벌어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아침에 공장 가기 전에 일어나서 여관 손님들을 일찍 그 구두도 닦아주고 또 밤에 일 끝나면 뭐 껌도 팔고 휴지도 팔고 우산도 팔고 그러면서 생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공급되는 의류의 70%를 만들었다는 서울의 평화시장. 경제성장의 희망이었던 이곳에는 지옥 같은 다락방과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은 이제 수출로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모델을 택했는데 가발, 의류가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노동 집약 산업이잖아요.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해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노동자를 실제 살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곡식 가격을 상당히 낮게 유지하는 저고가 정책을 유지한 거죠. 그러면 농촌이 또 붕괴되거든요. 그러면 붕괴되는 농촌에서 탈출하는 농민들이 대부분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도시로 올라온 농민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는 거죠. 뭔가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느낌이네요. 노동력은 점점 많아지니까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군요. 당시 평화시장의 임금 제도가 또 저임금을 유지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고정급이 아니고 월급제가 아니고 일한 양에 따라서 돈을 받는 도급제였던 거죠. 반면에 경영자들은 당시 평화시장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평화시장 그 사업주들이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저임금 구조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노동자 개인이 환경을 개선하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주들이 일종의 이렇게 카르텔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이상의 임금을 주지 말자 서로 이렇게 단합을 한 그런 모습이군요. 네. 업주들은 그러면 돈 많이 벌었나요?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재봉틀을 서너 대에 놓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한 불과 1, 2년 사이에 그 재봉틀이 20대, 30대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집도 사고 강남에 땅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견습공들이 일당 50원을 받을 때 업주들은 점심값으로 200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요. 200원이면 아까 하루 일당이 50원이에요. 50원이니까. 50원 쓰면 4배를 그냥 그러니까요. 점심값 한 끼로 쓴 거네요. 너무하네. 네.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로 만든 그런 옷들 굉장히 품질이 좋았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출도 잘 되고 그랬어요. 업주들은 아무튼 불을 쌓아가는데 그게 결국 2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착취한 결과인 거잖아요. 네, 2만 명 중에 절반이 대충 한 12살에서 17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네. 6학년 뭐 그러니까요. 중1, 요 정도의 다들 연령대잖아요, 지금. 뭐 사실 12살 이 정도면 그냥 학교에서 뛰어놀고 공부하고 이럴 나이잖아요. 근데 완전 성장해야 될 나이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눈 똘망똘망한 저 아이가 하루에 15시간씩 노동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그런 현실이었다니 너무나도 슬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 그 무거운 원단을 들고 저 다락방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계속 원단을 작업하기 때문에 손에 지문이 거의 다 없어질 지경이었고 쪽가위라고 이렇게 생긴 가위가 있어요. 네네. 이게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하루 종일 질밥을 뜯어야 하고. 근데 사업주들은 당시 그 노동자들에게 각성제를 먹이거나 심지어 주사를 맞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은 제가 처음 노동운동에 발을 들였던 70년대 말까지 봉제업종에서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너무하다. 진짜 이거 인간 취급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키가 클래 너무하다. 클 수가 없겠어요. 예, 성장은커녕 병이나 안 걸리면 다행인 환경이었네요. 그 아까 영상에도 보면 그 현장에서 옷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퇴근 못하고 그냥 그 제품 덮고 거기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그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본인의 차비를 털어서 풀빵을 사서 여공들에게 견습공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본인은 차비가 없어서 그때 동대문에서 당시 그 도봉산 집까지 한 12km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한 3시간 걸려서 아이고. 걸어가다가
보통 그 당시 이제 통금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금 시간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밤새 하도 자주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나중에 알고 그냥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야,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나도 힘든데 남을 도와주기란 정말 힘들잖아요. 평소 이 전태일 씨의 성품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셨나요? 전태일 일기를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태일이 그 16살에 평화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떠돌이로 생활을 하면서 뭐 우산장수, 구두 닦기, 뭐 신문팔이 등등 정말 힘든 일들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처지 공감하고. 어떤 측은지심을 갖는다는 건 사실 자기 처지가 어려울수록 남의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성품이 워낙에 곱고 이렇게 이입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또 이입을 할 줄 알아서 이런 일들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상당히 신기한 점인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딱 강조한다면 그게 뭐냐 하면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는 행위가 전혀 없었어도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아,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예. 충분히 위인이다. TV 보면 이게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담당했던 PD가 평화시장 근처에 감자탕 집을 한번 취재하러 갔대요. 근데 문득 그곳이 평화시장이니까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혹시 전태일을 아시냐고. 잘 알지. 우리 진단골이었는 걸 진짜 단골을 진단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시다들 데리고 오면 항상 자기는 안 먹고 시다들만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줘도 안 먹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혼자 왔을 때 이 할머니가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돈 받을까 봐 안 먹었냐, 바보처럼. 전태일 열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할머니 위해서요?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더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었다는 게 탄로날까 봐 먹었다고 그러고 안 먹고 있는데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줄 아는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 증언들 한마디 한마디가 참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도 배고팠을 텐데. 울컥울컥하네요. 살짝 눈물 날 뻔했어요. 네. 또 다른 훌륭한 점이 이제 나오는데요. 풀빵이 아닌 내가 진짜 다른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사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제 작은 기업체는 재단사가 공장장을 겸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전태일 열사는 64년에 견습공이 됐다가 2년 만에 미싱사가 돼요. 굉장히 빨리. 그러면 미싱사 월급이 당시 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재단사가 되려면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당시 재단 보조 월급은 3,000원이었거든요. 그럼 7,000원 받던 미싱사가 3,000원 받는 재단 보조를 선택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재단사가 얼마나 힘이 있었기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월급이 반 이하로 감소했잖아요. 맞아요. 그 재단사가 되면요. 일단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고 할 권한이 생깁니다. 재단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매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공장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67년에 한미사의 재단사가 된 전태일.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한 어린 미신사의 각혈이었습니다. 삐져 있어요. 병원 가야 되겠는데? 왜? 괜찮아. 병원에 안 가도 돼. 손 씻을 데가 없어요. 손 씻을 데가 없어요. 어머니, 저희 공장에 20개만한 애가 있는데 얼마 전에 피를 토하고 공장에서 쫓겨났어요. 먼지 구덩이에서 일을 하니 몸들이 성하겠니? 그런데 공장에서는 아무런 신경도 써주질 않아요. 개새끼들. 법대로 가만 그런 업주들은 모조리 잡아넣어야 되는데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라 하는 게 있는 게라. 닌 모르지?
어찌 보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중요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전태인 열사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60년대 말에도 한국에 근로기준법이 존재하기는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법은 5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네. 한국전쟁 와중이었잖아요. 더욱이 부산의 피난간 전시아 국회에서 제정이 돼요. 전쟁 치르는 와중에 제정이 됐으니까 내용이 얼마나 허술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발전된 노동법 체계를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들여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하고 안 맞았겠네요, 우리나라. 사실 그거를 이제 경영자들이 많이 강조했어요. 이게 너무 선진적인 법이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경영자들이 많이 퍼뜨린 얘기고요. 선진국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시키는 건데 근로기준법 그 선진적인 거 받아들여야죠. 근데 근로기준법 좀 핵심적인 내용을 네. 우리 이시원 배우께서 좀 제가 읽어주세요. 한번 네. 찾아와 봤어요. 네. 제42조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일주일 60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 18세 미만의 어린 노동자들에 대한 야간 작업을 금지한다. 아니 지금 이 조항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평화시장 사용자들은 노동법 다 위반한 거네요 지금.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근로기준법 자체가 굉장히 요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도 법이네요. 사실은 야근 시간 같은 거 예. 제한된 게 이때랑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게 되게 좋은 법인 것 같은데 왜 어째서 이걸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건지. 다들 몰랐겠지.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아니 사장님들은 아니 알았겠지. 노동자들이 모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공부를 그때는 전혀 사실 근로기준법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전태인이 맞아요. 합니다.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빚을 내서 그 책을 사게 돼요. 근데 네. 다 한자잖아요. 아. 네. 근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전태일이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한 3년 동안 씨름을 합니다. 3년 동안 씨름을 해서 저 책을 읽고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나에게도 이런 법조문을 가르쳐줄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정말 네. 그럼 안타깝다. 3년이 안 걸리고 한 달 만에도 그러니까요.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유, 나에게도 정말 저 법조문을 가르쳐줄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참 그게 서글픈 말인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이제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전태일은 좀 달라지나요? 69년에 전태일 열사가 재단사들을 모아서 바보회를 만듭니다. 바보회. 네.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그걸 몰랐으니 우리는 바보였다. 바보처럼 그런 의미였다고 살았군요. 하는데 자조적이다. 바보의 첫 번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신 그건데 여기 보면 이거 네, 받았잖아요. 제가 아까 그 몹쓸 연기를 하면서 돌려드렸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1개월에 며칠을 쉽니까? 이틀 정도 쉬면 굉장히 다행인 경우였던 거죠. 중간쯤에 보면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하십니까? 14시간, 15시간이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외에 환풍기가 몇 대나 있는지, 한 층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이런 걸 다 조사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태일 열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 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태 조사까지 하고 그래서 이 결과를 다 모아서 충격도 받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뭐 근로감독관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저는 청계 피복 공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께 건의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실태를 다 적어왔으니까 보시고 선처를 좀 해주세요. 김양 근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막 아무나 들어오는데요? 이거 들고 찾아간 게 좀 너무 순진한 일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당히 순수했던 거죠. 사업주와 싸우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주가 이런 뒤를 지켜주는 큰 조직의 뒷받침을 받고 있구나. 근로감독관과도 결탁돼 있고 거대한 구조가 그 뒤에 있구나. 이런 큰 권력과 싸워야 한다는 상당히 의미심장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돌리고 막 저기 뭐 근로감독관 찾아가고 그러면 그 소문 금방 나잖아요. 맞아요. 바로 또 해고되시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 끝내는 이제 해고되고 말지요.
여공의 뒷모습인가 봐요. 네. 그쵸, 혼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엄청 빽빽하게 많네요. 들어가서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드세요. 사회적 거리랑은 너무 차이가 있는 위치죠. 저는 아니, 방송에서 이런 각성제를 걸 놓는 다뤄줘서 정말 고맙네요. 가슴이 뭉클하네요. 진짜 나쁜 사람들. 저 장면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뒤로는 뭘 하나요? 그냥 돈 챙겨주고 있는. 근로감독관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저 각성제 맞힐 돈을 치료는 좀 시켜주지. 그래서 너무한다. 근로 감독하고 이제 업주가 결탁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네요. 네, 그날 홈쇼핑의 쇼호스트 이광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보다 즐기고, 보다 값싸고, 품위에 세련된 멋까지 갖춘 타일 피복의 학생복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옆에 타일 피복의 전태일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우리 테일 피복 학생복의 장점 어떤 걸까요? 요즘 지갑 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비싼 값 주고 교복 맞추기 부담스러우시죠? 저희 테일 피복에서는 학생복을 기성화, 표준화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가격 거품을 싹 잡은 거죠. 학생복을 기성화했다. 이거 진짜 혁신 중에 혁신이네요. 네. 품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춘 학생복입니다. 한번 입어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와, 지금 테일 피복에서 만든 학생복인데요. 제가 한번 입어보기는 좀 스타일이 그러네요. 예. 일단 옷감부터 네, 자신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테일 피복은 고객 맞춤형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 주문하시면요, 3시간 이내에 어느 곳이든 배달을 해드립니다. 매장 방문 고객은 특별히 우리 신진 퍼블릭카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와. 몰라. 감동. 여러분, 지금 그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오늘 구매하신 고객님들 잘 들으세요. 추첨을 통해서 장학금, 오토바이, 피아노까지 사은품으로 드린다는 사실. 엄청나다.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파격적이다. 그런데 평화시장에서 해고됐다더니 직접 테일 피복을 차리셨나 봐요. 그런데 사장님, 테일 피복이 신생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생소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테일 피복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테일 피복은 문을 연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옷을 만드는 직원들은 모두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그런데 어떻게 모셨느냐?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 업체입니다. 네,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68에 48. 이게 가능한가요? 다른 업체들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주당 최소 100시간 이상씩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말도 안 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테일 피복은요, 미싱사와 견습공에게 또한 타업체 대비 3배에서 5배 높은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멋쟁이. 진짜 기가 막혀. 5배요? 네. 그럼 남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제품의 어떤 품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격은 대량 생산으로 잡고 품질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로 잡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 네, 공장 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월 2,000원의 교육비도 제공이 됩니다. 휴게실과 샤워 시설 등 최상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엄청난 꿈의 직장, 우리 테일 피복이 만든 학생복 되겠습니다. 더 좋아 보인다. 옷감부터 디자인하며 엄청납니다. 우리 테일 피복이 평화시장에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잠깐만요. 완판됐다고 합니다. 역시 타일 피복 대박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텐 피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꽃길만 걸으시는 네. 건가요? 진짜로요. 네. 대박 나세요. 네. 사장님 멋있어요. 많이 파세요. 네. 뭐예요 이게? 뭐야? 다 꿈이었던 거예요? 뭐야.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이거. 일장 춘몽이었네. 어떡해.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바로 전태일 열사가 만들었던 테일 피복 사업 계획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장 조사도 일일이 다 했고요. 이렇게 보면 제품의 종류도 20가지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요 사업 계획서대로 회사를 차려도 될 만큼 이 노트 한 권에 빽빽이 다 적혀 있거든요. 엄청 부지런하고 엄청 철저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세상에. 근데 사업 자금 3천만 원을 구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사업은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저는 착한 기업을 이렇게 소비해 주는 게 약간 이제 맞아요. 좀 대세잖아요. 미닝 아웃이라 그래서 맞아요.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신 분인데 시대를 너무 앞서갔어요. 이 현실의 벽이라는 게 정말 넘기 힘들잖아요. 너무나 단단했던 현실의 벽 앞에서 전태일은 1970년 8월에 이제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들의 곁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버리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양이로다. 아이고 참 네. 노트 한 권에 써져 있는 그 꿈을 저희가 잠시나마 무대를 통해서 봤는데 네. 실현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그래도 아프네요. 역사 저널에서 이렇게 전태일 열사의 이루지 못한 꿈을 한번 이렇게 실현해 줬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까 마지막 이제 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마지막 말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이런 말을 했는데 이때 이미 죽기로 결심을 했던 건가요? 근데 그때 꼭 죽겠다고 결심했다기보다 하여튼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그 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의 제보도 정말 꼼꼼하게 해서 드디어 최초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제 전태일에 좀 대답해 준 거네요. 응답해 주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경향신문 1970년 10월 7일자 신문인데요.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뭐 기사를 간략히 네. 읽어보자면 나이 어린 여공이 좁은 방에서 하루에 16시간이나 고된 일을 하며 보잘것없는 보수에 직업병까지 앓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무색해하고 있다. 사실 여기 하나를 다 채워도 모자라지만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지금 실어준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 속에서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이 신문이 나왔을 때 정말 갖고 있는 시계들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문을 삽니다. 네, 신문을 사서 그 동료 노동자들에게 뿌리고 돌리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한 그런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71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정말 신랄하게 박정희 정부를 공격하고 강하게 비판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 2주 뒤에 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노동청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노동청이 어떤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데 국정감사가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근로감독관과 업주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뭐 환풍기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조금만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국정감사가 딱 끝나자마자 역시나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환풍기 정도는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실정에선 힘들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소식 있지 않겠어? 자네들 다 애국심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허리띠 꽉 졸라매고 일할 때라고. 우리가 뭐 자네들이 무서워서 대화하자는 줄 알아? 아무리 그래봤자 눈썹 하나 깠다가 안 해. 국정감사도 끝났어. 믿었는데 네. 발등 찍혔네요. 진짜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어떤 짓밟히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노동자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11월 13일 오후 1시에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진행하기로 하는 거죠. 그 늘 품에 품고 다니던 신라 같은 희망이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절망을 하고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 행사를 이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다 준비하고 연단도 만들고 그에 올라가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이런 구호도 외치고 책을 불태울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세웠던 그 시간에 동료들은 경비원들이 많이 잡혀가고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을 경찰들이 와서 두드려 패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시경에 플래카드를 들고 내려갔는데 형사들이 다 찢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10분쯤 뒤에 근로기준법을 가슴에 품고 걸어 내려온 거죠. 저 장면 책으로 처음 봤을 때도 영화로 접했을 때 그 분노, 막 충격, 그 슬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실 그때 또 그 느낌이 고스란히 지금 전해지는데.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냥 그 책만 태울 수 있었더라면. 근데 그날 하필이면 두들겨 맞고 다 뺏기고 마지막 남은 수단이 자기 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아들의 영정사진 들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 어머님 아들 마지막 그 모습을 보신 건가요? 연락받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피부가 다 녹아내려서 바늘 하나 꽂을 수도 없이 그런 상태로 누워있더라는 거죠. 근데 전태일 열사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5분 뒤에 죽을지 10분 뒤에 죽을지 모르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의사가 와서 목을 칼로 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분수처럼 뿜고 여기 기도로 숨을 쉬게 한 거죠. 노동자들은 암흑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서 그 깜깜한 하늘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은 평생 동안 그 구멍 조금만 넓혀주세요. 어머니 빨리 약속해 주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꼭 노동자들과 같이 대학생들과 같이 해주세요. 빨리 약속해 주세요. 저 답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거죠. 꼭 약속하세요. 테리가 꼭이라고 말할 때마다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더라고. 그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꼭 그렇게 하마. 내가 꼭 그렇게 하마. 약속했다는 거죠. 아들의 유언을 지키시려고 그 많은 노동쟁의 현장, 민주화 투쟁 현장에 항상 계셨던 거잖아요. 참. 네. 그 한국 사회 1000만 노동자 어머니라서 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250번 넘게 잡혀가도록 어떻게 그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가서 태일을 만나면 너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걸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네 말대로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전태 열사의 한마디 한마디 또 우리 이소선 선생님의 그런 에피소드와 그 많은 말씀들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당시 전태일 열사의 그 분신 소식은 정말 그 시대의 지식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전태일 열사의 아까 얘기하신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큰 느낌을 준 겁니다. 결국 전태일의 죽음은 이 사회가 외면해온 비참한 노동 현실에 대한 사회의 관심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어요. 바로 그 이틀 뒤부터 서울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몇백 명씩 모여서 단식 농성, 뭐 집회 이런 게 이어졌거든요. 사실 올해가 전태일 열사 서거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뭐 추모하는 행사 또 기리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희생되는 노동자들 우리가 많이 목격하잖아요. 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한 그분의 유언을 우리가 과연 잘 지키고 있는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느끼고 얼마나 희망이 없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제 가셨지만 그 순간에서나마 본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래도 찾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조그마한 위로감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꼭 죽어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꼭 분신을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본인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챙기면서 또 이 현실을 뭔가 새롭게 좀 바꿔보려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정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공부까지 해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세상은 꿈쩍도 안 하니까 아무래도 정말 선택의 여지가 그거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 또한 도달했고 아마 전태일 열사도 그런 생각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송도 이 화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이게 지금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50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출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 정말 인생에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교수님과 우리 배우님 덕분에 전태일 열사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진짜 웃으며 울으며 진짜 인간적인 오늘 토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옆에서 같이 살아 숨쉬었던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25년 전 영화에 대한 추억도 사실 살짝 떠올리게 됐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이 전태일 열사의 말이 인간선언이라고 한다고 하죠. 자, 50년 전 그의 외침에 지금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